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 부속 서류와 관련된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거는 이제 언제 첨부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매출의 수출로 입력을 하게 되면 수출과 관련해서 이제 직수출을 했을 텐데 뭐 달러로 했는지, 그 다음에 엔화로 했는지, 환율은 얼마를 적용했는지 이러한 직수출과 관련된 이런 내역서, 수출 실적과 관련된 내역을 제출하는 게 수출 실적 명세서예요. 우리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 생계안서를 발급을 하면 생계안서 매출처별 생계안서 합계표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알 수 있지만 직수출과 같은 이런 영세생계에서 발행하지 않는 거래들에 대해서는 이게 대체 어떤 외화를 기준으로 수출했는지, 환율은 얼마가 적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내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생계안서 발급 대상이 아니죠. 우리 직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수출 시점 명세서에다가 수출 신고 번호가 있다고 그러면 신고 번호를 기재하고, 신고 번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신고 번호 없다 하더라도 수출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재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하는 겁니다. 수출 시의 과세 표준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이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1월 10일 날 수출을 했어요. 선적을 해서 수출을 했는데 대금은 선적한 이후인 1월 15일 날 만약에 대금을 회수했다라고 하면 환율을 뭘 적용할 거냐? 당연히 선적한 날에 환율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시기의 환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적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뭐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는데 만약에 그 수출하기 전에 선적하기 전에 달러 같은 이런 외화를 받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금액이 확정이 된 거니까 환전한 그 금액 자체를 과세 표준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적일 이후, 그러니까 공급 시기 이후에 외화를 받았거나 외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적일, 그러니까 공급 시기에 환율을 적용해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수출 시 과세 표준은 공급 시기 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수출 그러면 선적일이 공급 시기잖아요. 선적일 전에 만약에 환가했다라고 하면 확정이 된 거니까 원화 금액이 그냥 그 환가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라. 근데 만약에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를 했거나 아니면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화를 받아서 환전하지 않고 외화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환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매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환율은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달러는 기준 환율이라고 하고요. 외화가 달러가 아닌 외화는 제정 환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중 이런 환율을 평균해가지고 환율을 고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기준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세용 매출이라 하더라도 영세지만 과세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면세 매출은 과세 표준에 안 들어가지만 영세 매출은 과세 표준에 들어간다는 거 그것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수출 신고 번호가 없는 국외 제공 용역이라든지 이런 영세율 적용분이 있다면 수출 시점 명세서의 기타란에 과세 표준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출 시점 명세서의 과세 표준의 금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영세에 들어가는 과세 표준의 금액은 그러니까 영세의 기타로 반영되는 금액은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상에 영세 기타의 금액이 어디에 수출이 됐는지 그리고 외화 금액은 얼마고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세서가 바로 수출 시점 명세서입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실게요. 자, 2월 1일 날 요거는 이제 8003번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 아니고 8003번 빵 공장은 미국의 블루사에 제품 2만 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다. 선적일의 기준 환율은 1달러에 1,300원이었다. 매일 매출점표에 입력해서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번호는 그냥 요 1로 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정확한 걸로 가정해서 해보자. 자, 그럼 매일 매출점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먼저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요 8003번 빵공장이라는 코드로 들어가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월 1일이죠, 여러분. 그죠? 그럼 2월 1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직수출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메인 매출점표에서 매출에 수출로 입력하는 거죠. 수출이 16번이네요. 수출로 입력하시고 자, 뭐 제품을 수출했다. 자, 과세 표준이 중요한데 선적일 이후 공급 시기 이전에 환가하면 환가액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외상으로 수출했고 선적일 이전에 환가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적용해주면 되는 거죠. 1,300원이라고 했으니까 2만 달러에 1,300원 곱하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2만 달러에 1,300원을 곱하시면은 2,600만 원이 신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불로사라고 이제 여기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불로사라고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한 거니까 자, 이렇게 영세율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런 직수출, 중개무역, 뭐 내국신용장, 뭐 국외에서 제공하는 거, 또 밑에 보시면 조특법이라는 건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영세율 적용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대부분 나오는 거는 이제 직접 수출이 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직접 수출로 이제 영세율 적용이 된 거고 수출 신고 번호는 1로 쭉 입력하자고 제가 가정을 했죠. 그래서 111, 11, 11, 11, 11, 11, 11 이렇게 그냥 가정하자. 그냥 맞는 번호라고 생각하고 연습해보자. 자, 그럼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외상으로 수출했으니까 2번 외상으로 해주시면은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출의 수출을 입력하게 되면 자, 이거를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2월 1일자의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보면 자, 2월 1일부터 2월 1일 것만 열어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매출의 수출로 입력한 게 반영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 표준 매출세액의 영세에 기타 6번에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는 2,600이 그러면 달러인지 엔화인지 그리고 달러라고 한다면 몇 달러를 수출했고 환율은 얼마를 적용했는지 또 수출 신고 번호가 있다면 신고 번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원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자, 그러면 이 2,600에 대한 내역서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수출 시점 명세서예요. 자, 부가가치 메뉴 안에 보시면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있죠. 자, 요거를 들어가서 자, 2월 한 달만 한번 우리가 작성한다고 가정하면 2월부터 2월을 들어와서 이제 2월 달만 작성을 한다면 자, 이거를 다 작성을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K랩 프로그램에 보면 상단에 전표 불러오기라고 있어요. 그럼 이걸 눌러주시면 전표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Yes 눌러주시면 메인 매출 전표에 수출로 입력한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요걸 체크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교육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통화 코드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통화 코드는 F2번 눌러서 US 달러니까 뭐 미국이라고 조회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USD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환율은 우리 여러분 아까 교재에서 1,300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외화 금액은 2만 달러,
2만 달러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신고 번호는 이게 번호 체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적색깔로 표시가 됐는데 맞는 걸로 그냥 가정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2,600을 반영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수출 신고 번호가 없는 뭐 국외 제공 용역이라든지 또는 뭐 외화벌이 사업에서 외화를 획득했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수출 신고 번호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역서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수출 시점 명세서도 같이 첨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수출 시점 명세서와 관련된 거를 같이 한번 학습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장을 한번 해서 닫아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런 내역들을 제가 교재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전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얘를 누르면 통화나 환율 등을 추가 입력해서 완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처럼. 자, 수출 신고 번호가 맞지 않을 땐 적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맞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2월에서 2월 28일 그 날짜만 한번 불러와 보시면 영세의 기타에 이렇게 자동으로 숫자가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관련해서 여러분 영세율과 관련해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는 첨부 서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영세율 적용되는 이런 조문이 많잖아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있고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영세율 적용되는 건들이 많이 있었죠. 사례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월부터 3월 31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 3월 31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불러왔을 때 영세에 이 2,600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세율 생계한서 발행한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수출로 입력한 것도 있을 거고 그 외의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나 직수출로 인한 것만 영세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영세 매출에 대한 어떤 근거로 이게 지금 영세 매출이 적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영세율 매출 명세서입니다. 이거는 뭐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은 것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그 코드 값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직접 수출로 해서 코드를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만약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코드를 건 게 있다 그러면 이쪽에도 금액이 불러오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맞는 거.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이렇게 다양한 영세율 적용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코드를 걸어주시면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영세율 매출 명세서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어떤 조항에 얼마의 금액이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첨부 서류는 아니고요. 영세율 매출에 대한 명세를 나타내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게 자동으로 불러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매출과 관련된 부속 서류가 있는데요. 자, 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이제 우리가 이론에서도 공부를 했었죠. 이론에서 공부했었는데, 자, 이건 이제 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냐.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자,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는 공급받는 자가 있잖아요. 공급받는 자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공급한 자가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공급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받아야지만 세무서에 부가세 내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 A라는 공급자가 B라는 공급받는 자한테 제품을 외상으로 100만 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B한테 A는 돈을 못 받았어도 100만 원짜리 팔았으면 10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 그 부가세를 냈거든요. 냈는데 B가 파산을 해가지고 그 110만 원에 대한 외상매출금 대금을 A가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가가치세 B가 내야 될 거를 A가 A 돈으로 냈는데 그 부가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 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은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했었지만 매출을 했고 대손이 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출에서 빼서 신고할 수는 없어요. 대손이 났어도 우선 매출로 신고하고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부가가치세 낸 거는 회수가 안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대손이 나도 부도가 나도 매출로 신고를 하고 매출로 신고해서 부가세를 이 공급자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그때는 과거에 낸 부가세를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건 예정신고 때는 공제 안 해주고 확정신고 때 이런 대손 사유가 나서 확정이 되게 되면 공급자는 매출세액으로 내야 될 세금이 있을 거니까 요번에 내야 될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겠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공급받는 자는 과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매입세액을 갚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받는 자가 만약에 지금 폐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부가세 신고할 때 이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지 말아야 될 거 공제받았으니까 요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매입세액에서 차감을 하라는 거예요. 매입세액에서 차감을 해라. 매입세액에서 차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다.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 쪽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쪽에 보면 이렇게 대손 처분받은 세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이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에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 B한테 예전에 대손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손세액 공제받은 걸 이렇게 회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매출세액에다가 가산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공급받는 자는요. 과거에 부가가치세를 내가 갚지 못해서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변제를 했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논리상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만약에 이걸 변제했다 그러면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 부가세를 갚은 거죠. 변제한 거죠. 변제했다 그러면 매입세액에 가산해서 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변제대손세액이라고 불러요. 변제대손세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같이 정리해보면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대손세액 공제. 그럼 만약에 대손세액 공제받은 걸 회수하면 매출세액에 가산해서 더 내야 되는 거고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그 부가세를 갚지 못했다. 그래서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대손 처분 받은 세액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입세액을 변제했다, 갚았다. 그럼 그때는 매입세액에 가산해서 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변제 대손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 부분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자,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과거에 냈는데 상대방이 파산이 났든 뭐가 났든 간에 이 매출세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앞전에서 이론 공부할 때 배웠지만 이 대손세액 공제되는 사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사유만 몇 가지만 여기다 기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자, 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끝났다. 그러면 채권을 내가 권리행사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그 권리행사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회수가 안 되겠죠. 법에 의해서 파산을 했다든지 이 B가 파산을 한 거예요. 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당했다든지 또는 형의 집행을 당해서 뭐 지금 깜빵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거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죠. 부도가 나도 우선 이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해야 되고 부도가 나고 나서 6개월 이상 경과됐을 때 6개월 동안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했을 때 그때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6개월 이상 경과된 부도난 수표라든지 어음이라든지 또는 외상매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개월 부도 나고 나서 6개월이 경과됐다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 해주겠다. 다만 여러분 이제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해서 인정된다. 자, 여러분 만약에 부도가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부도 난 회사에다가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도 나기 전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회수가 안 된다. 그럼 그건 이해하겠다. 근데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은 인정하지만 부도가 난 다음에 외상 거래를 했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다만 이제 6개월이 경과된 이런 수표, 채권, 외상 매출금이라 하더라도 요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을 내가 저당권을 갖고 있다.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 그러면 이거는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설정해서 내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이런 것들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A가 B한테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B가 지금 돈을 안 줘요. 근데 이 대금이 뭐 한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뭐 소송을 걸고 하는데 막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소송도 할 수도 없고 금액도 소액이어서 얼마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6개월 동안 회수가 안 됐다 그러면은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 등등등 여러 가지 대손 사유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된다. 자,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 신고 때는 공제가 안 됩니다. 확정 신고 때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자, 뭐 한 20년 전 거를 세무서에 가서 대손세액 공제해 주세요. 그러면 세무서도 황당하겠죠. 그래서 10년 이내에는 이제 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이 우리가 위에 봤던 이런 대손세액 공제 이런 사유에 해당이 돼서 확정이 돼야지만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대손세액 관련된 회계처리나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걸 한번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프로세스를 이해해 볼게요. 자, 4월 1일 날 요 빵공장이라는 회사 우리 8003번으로 하고 있어요. 8000번은 우리 뒤에 가서 써먹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8000번에다 입력하시면 안 되고 8003으로 하자고 우리 얘기했죠. 자, 제품 100만 원을 제가 나라의 외상으로 판매하고 생계하사 발행을 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매출의 과세로 해서 이제 매출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4월 1일자로 가서 입력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4월 1일자로 들어가서 자, 제품 1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제가나라의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했으니까 매출의 과세 제품 자,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자, 거래처는 제가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전자생계화사 발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번 눌러주시고 분기는 외상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110만 원이 받을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출 신고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있는데 보니까 6월 25일 날 얼마 안 돼서 가정을 한 거죠, 제가. 제가나라가 파산 났대요. 그래서 이게 법에 의한 파산이어서 대손 확정이 됐대요. 자, 그럼 이때는 인정해 주겠다. 대손 사유를 충족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매출 신고는 하지만 매출로 신고는 하고요. 대손 났다고 해서 이 매출 신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매출 신고는 하되 이 10만 원의 대손난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그럼 공제받고 싶으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월 25일 날 아예 대손 처리를 하기로 했대요. 자, 그래서 대손 처리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4만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하세요. 가정하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1기 확정신고서에다 반영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먼저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부가가치 메뉴 안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자, 1기 확정 신고를 지금 하는 걸 가정했으니까 4월부터 6월이죠.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로 들어가서 이걸 직접 입력해 줘야 돼요. 뭐 불러오는 기능은 없고요. 당초 공급한 거는 올해 2024년도 아까 언제였었어요? 4월 1일이었나요? 네. 그 당초에 공급한 날짜 교재에 보면 4월 1일 날 공급을 했었고 4월 1일 날 공급을 했었고요. 이렇게 2024년도 4월 1일. 자, 대손이 확정난 거. 자, 만약에 6개월 경과된 어음수표 외상 매출금이다 그러면 6개월이 경과된 날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파산 같은 경우에는 파산 확정된 날짜. 그죠? 그게 언제였었냐면 6월 25일이었었죠. 그래서 2024년도 6월 25일 날 대손이 확정이 된 거죠. 자, 대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110만 원. 그러면 110만 원 이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이 금액 중에 10% 비율만큼 때리면 요 10만 원만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0분의 10을 하게 되면 10만 원이 딱 나옵니다. 자, 거래처는 F2번 눌러가지고 어디였었어요? 아까 제가나라였었잖아요. 그죠? 제가나라로 들어가 주시고 사유는 파산. 그죠? 파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걸 부가세 신고서에 한번 불러와 보시면은요. 1기 확정 신고니까 기간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들어가 보면 이 기간 안에 입력된 데이터는 끌고 올 건데 자, 요 기간 안에 지금 100만 원에 10만 원으로 지금 매출 발생된 게 있었죠. 근데 이 매출 신고는 하고요. 매출 신고는 하고 대손이 확정됐으니까 요 밑에서 요 10만 원 낼 거를 밑에서 빼주는 겁니다. 이 10만 원에 대한 내역서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이 거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매출세액으로 낼 세금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매출 세액으로 내려고 했는데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낼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해서 부가세 신고 마감해서 전자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어떤 건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내용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자, 그럼 대손해계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충당금이 24만 원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대변에 외상매출금 110만 원 없애고요. 충당금 24만 원 없애고 자, 110만 원이 대손이 났으니까 그러면 24만 원에서 나머지 110만 원의 나머지 금액을 다 대손 처리하는 거냐? 아닙니다. 10만 원은 우리가 부가세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거니까 매출세액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인 부가세 예수금을 줄이는 거고 요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충당금으로 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는 뭘로 해요? 대손 삼각비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날짜가 6월 25일이니까 6월 25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없애버리고요. 그쵸? 요거는 거래처 코드가 아까 제가나라, 그쵸? 제가나라였어요. 제가나라로 들어가서 요걸 없애주시면 돼요. 110만 원 대손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차변에는 여러분 대손 충당금이 지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109번으로 해서 대손 충당금이 아까 문제 지문에서 24만 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24만 원 없애시고 그럼 나머지는 부족한 건 대손 삼각비니까 86만 원을 다 대손 삼각비로 할 거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11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세액공제 받는 거니까 100만 원만 대손세액공제, 대손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10만 원은 대손세액공제 받는 거니까 그거는 부가세 예수금을 줄여주시는 거고요. 자, 그럼 100만 원만 대손 처리하는 거니까 이때 76만 원만 대손삼각비로 처리해 주시고 10만 원만큼은 부가세 예수금을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손회계 처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매출세액 신고하는 거지만 그만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저장해야지만 신고서 여기 불러와지는 거예요. 저장을 안 하면 불러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매출과 관련된 부속 명세서 중에 수출 시점 명세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같이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